날씨가 묘하죠. 가만히 있으면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추운 겨울이 되면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신체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마이너스 한 2도 정도 더 늦게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 같은 온도라도 더 춥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갑자기 확 더워졌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약간 요게 얇은 옷을 같은 거 이런 걸 몇 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93페이지 대리입니다. 요 대리가 우리 민법 총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전체 민법을 통틀어서 어려운 것 중에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대리란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제도 먼저 일반을 볼 것 같으면 대리제도가 뭐냐? 그 읽어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대리제도인데 가만히 이제 봅니다. 갑이 지금 예컨대 전두환 씨라고 보십시오. 전두환 전 대통령이란 그러죠. 그냥 전두환 씨 붙이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지금 시골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매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런데 시세도 모르고 내려갈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내 대신 부동산을 매각해달라고 누군가 부탁할 수 있게 없게. 내 대신하는 사람이 뭐냐? 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적당한 자를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은 누구냐? 병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갑과 병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자기가 직접 매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매합니다. 을이 매매하지만 실제로 매매한 그 누구 부동산 날아갑니까? 갑. 대금도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대금 청구권도 누구한테 있다고? 대금 받을 권리도 갑에 있고 등기 이전해줄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도 누구한테 있다? 갑에 있어요. 그럼 권리 의무가 다 누구한테 기속된다고? 갑에게 기속됩니다. 우리가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는 한다 그랬죠. 그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는 갑에게 갑니다. 갑에게 직접 간다니까. 근데 자기가 행위를 했어 안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하지만 마치 자기가 행위한 것 같은 똑같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제도. 이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다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지만 이 경우 마치 누구 집이 날아간 것 같다? 갑. 그래서 대금도 누가 받는다? 갑.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이 해준다니까. 누가 매매한 것 같다? 갑이 매매한 것과 똑같아요.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응애가 있어요. 응애 갓 태어난 애입니다. 갓 태어난 애도 부동산 가진 애 있게 없게? 있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애들 많습니다. 부럽죠? 네. 1,0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애들 하나밖에 안 낳죠. 근데 아들 손자가 나왔는데 딱 손자가 태어났다. 기분으로 1,000억 정도 있으면 50억짜리 건물 줄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안 줄 사람도 좀 있는 모양이네. 그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손자 하나밖에 없다니까. 100억짜리 건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정여세 내고 하면 뭐 한 150억만 하면 100억짜리 줄 수 있다니까. 이렇게 애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토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럼 매각하는 게 낫죠? 갓 태어나가 매각할 수 있습니까? 못 되잖아. 그럼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필요 있다니까. 예컨대 엄마 아빠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가 대신 매각했다. 매매했지만 날아가는 건 누구 거 날아간다? 응애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응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돼. 마치 누가 매매한 것 같다?
응애가 매매한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뭐라고? 대리제도입니다. 그럴 때 갑은 뭐라고 부르느냐? 전두환 씨는 흔히 누라 그럽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리인이고, 이 사람은 그 대리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은 우리 민법 조문에는 제3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파트와는 달리 대리에서는 법조문에 제3자라고 되어 있으면 뭐로 고치면 된다? 상대방이라고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본인은 전두환 씨만 본인이 아니고 응애도 본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애가 본인입니까? 엄마 아빠가 본인입니까? 응애가 본인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응애는 의사결정을 한다 안 한다? 응애가 무슨 의사결정합니까?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매각하고 얼마에 매각하고 어떤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모두 다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응애가 본인이라니까. 결정은 다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의사능력을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본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가 의사결정을 안 해요. 그럼 대리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대리인한데 그 효과는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이 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권리 효과라는 게 반합아닌 권리변동이라 했습니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거죠. 권리변동으로 원래 권리 의무 변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게 원칙인데 대리제도만 틀립니다. 행위의 주체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효과는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합니다. 이렇게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분리된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다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즉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가는 제도.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는 몇 사람이 움직인다? 세 사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재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뭘 했습니까? 매매계약을 했죠. 근데 꼭 매매계약만 대리할 수 있냐?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뭘 대리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배웠죠. 법률행위만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이 해야 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죠.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분행위는 대리행위가 되게 안 되게? 신분행위는 반드시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가 안 됩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의 딸 A가 있어요. 근데 갑이 부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딸이 너희 딸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딸은 결혼해 줘야 됩니까? 이게 신분행위라고. 신분행위는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돼서 안 돼서요. 이게 정혼이지 않습니까? 정해준 대로 가는 게 정혼이라고. 인도다든지 아직 외국에는 이런 정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대학교 나왔어요. 아주 인테리어입니다. 아버님이 의사고. 그런데도 결혼은 아버님이 정해준 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어요. 그 시골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시골에 참한 처녀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희한한 겁니다. 그럼 싫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관념이 없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고 싫다 그러면 그날 결혼할 때 정인들이 있잖아요. 막 축제하고 했잖아요. 그 정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려버린다고 합니다.
죽도록 때린다고 합니다. 누가 모든 사람한테 결혼하겠다고 말을 해서 잔치를 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위반한다는 거나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고 합니다. 야, 대학교 나와도 그런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게 안 오니까 끝까지 기다리다 이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정혼을 했는데 남자분이 안 왔기 때문에 끝까지 뭐라고 문고리를 잡고 그냥 수술을 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미리 와봤게 안 와봤게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온 겁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무슨 보면 정혼을 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들은지 아닌지 미리 가보니까 남자 쪽에서 미리 알고 다리가 하나 저는 것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결혼식 날 자기 몸종을 대신 결혼식에 시킨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남자. 그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 아무거나 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대리도 다시 좀 나눠보면 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아저씨 이 아파트를 파시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원래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원래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매도인이 갑이니까 갑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 대리인에게 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이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곧 누가 수령한 것 같다? 갑이 수령한 것 같아요. 이때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내가 수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대리인도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대리한다 그러고 의사 표시를 수령하면 수동대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원래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했죠. 그럼 법률행위라는 우리가 첫날에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니까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일 이 갑이 자기가 스스로 법률행위 하게 되면 절대 시간 24시간밖에 없죠. 그럼 24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더 많은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원하는 권리의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사적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확장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응애는 스스로 사적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사적 자체를 뭐 해줘야 된다? 보충한다. 그래서 대리 지도의 기능이 사적 자체의 확장과 보충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사적 자체란 말이 들어가느냐면 원칙적으로 대리는 뭐만 할 수 있으니까 법률행위를 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체의 확장과 보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저절로 법정대리, 임의대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 94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가 대리의 종류 중에서 1번은 하지 않고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나중에 나머지는 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봅니다. 이 을이 아저씨 이 아파트를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토지를 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 병은 어찌 이 을이 대리라는 걸 알고 매도인이 갑이라는 걸 압니까? 을과 매매를 했는데 어찌 병은 매도인이 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점쟁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리인이 작성할까요? 본인이 작성할까요? 예? 항상 본인에는 응애가 있다고 기억하라 그랬잖아. 응애가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응애는 계약서 작성할 때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옵니다. 나오면 오점만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응애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다? 대리인이 작성한다는 걸 해야만이 문제가 풀린다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했다고? 대리인이 한다 했잖아. 누구에게 매각하고 얼마에 매각하고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는지 모두 다 대리인이 결정한다니까. 응애는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 항상 본인에는 응애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을이 작성합니다. 그럼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쓰게 안 쓰게? 그럼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라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 매도인은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매수인 나는 누가? 병 이렇게 쓰겠죠. 그럼 매수인 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은 누구구나? 갑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이렇게 대리인이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누구에게 매각할 걸 아니면 계약 조건 지가 정한다 했죠. 하지만 지가 정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매도인은 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매도인이 10억에 팔고 싶어 합니다. 매도인이 1억에 팔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은 누가 했지만 대리했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은 가죠. 그래서 병은 그러면 대금도 누구한테 줘야 되는구나?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에게 받아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한테 갑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자기가 의사결정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고 도로 첫 페이지 가봅니다. 93페이지 1번 서론이라고 나오죠. 그 1번 의의를 지금부터 봅니다. 대리제도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사 표시하는 게 무슨 대리? 능동대리.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거 무슨 대리? 이렇게 능동수동함으로써 그때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대리인과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왜 대리인이 했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계속됩니까? 왜 직접 계속될까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계속되는 겁니다. 매도인이 갑이라 했으니까 갑에게 계속되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는 다 본인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입니다.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걸 대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는 몇 사람이 움직인다 그랬죠?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 본인과 대리는 이 을은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리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에서 법률행위 합니다. 이게 대리에서 법률행위 한다.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대리행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리했던 그 효과는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이 문제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행위가 문제되고 상대방과 본인 사이는 대리효과가 문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대리제도를 봐야 되는데 대리제도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 다 보면 대리제도를 다 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 세 사람 관계를 대리제도의 삼면관계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세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본다? 대리제도의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인이, 대리효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니까 대리권 나오죠? 그 지금부터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입니다. 한 장 넘겨서 96페이지를 펴보니까 대리행위 나와 있죠? 고개는 괄호 안에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다음에 9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대리효과 나와 있죠? 거기는 본인과 누구 사이다? 상대방 사이입니다. 요 세 가지를 보는 게 대리제도를 다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본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문제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리권이란 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를 나타냅니다. 비록 뒤에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권리는 아니고 남을 대신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대리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대리권 발생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대리인입니까? 응애가 대리인입니까? 엄마 아빠가 대리인이죠. 그건 본인이 응애인데 응애는 엄마 아빠에게 대리권 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대리해 이런 말을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되느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대리인이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된다고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리권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 이걸 이때 발생되는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 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대리권의 종류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1번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법정 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걸 법정 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전두환씨와 이을 간에는 전두환씨가 본인이죠.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주마. 대리권을 뭐한다? 수여합니다. 이렇게 대리권 수여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될 때 이때 대리를 뭐라 한다? 임의대리 이렇게 말하고 이때 대리권을 임의대리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직접 너에게 대리권을 주마. 대리권을 주는 행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권 수여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더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 한문이죠. 뭐. 수권행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줄여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권행위나 말은 법정 대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의대리만 사용하는 게 수권행위입니다. 이렇게 대리권 수행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것을 임의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대리권이 발생됐으면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는 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법정대리는 대리권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대리권이 발생된 그 법률을 보면 요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정 대리권은 당연히 뭘 보면 된다고? 법정 대리권은 그냥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임의 대리는 대리권 범위를 어디서 정해줄까요? 수권행위에서 정해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럼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임대차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어디서 정해준다고? 수권행위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석하면 된다고?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대리권 범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수권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을은 본인을 대신해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 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예?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 대리권 범위 속에는 그 매매에 따른 대금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매매에 따른 대금도 너가 받으라 할 권리를 줬다고 봅니다. 이게 대리권 수행위, 수권행위 해석 문제입니다. 매매 대금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수권행위에서 뭐 하라고 대리권을 주서면 좋은데 안 줬을 때 어떨 거냐 이 말입니다. 즉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거나 아니면 대리권을 범위를 정해주기는 정해준데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몇 조가 나오느냐? 제 118조라는 대리권 범위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이 조문 안에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할 때 무슨 규정이라 하냐면 보충 규정이다 말하는 것인데 이 118조 안에 하는 것은 대리권 범위가 뭐 할 때 정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가는데 대리권만 주지 뭐 하라고 대리권을 안 줬을 때 그럴 때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 118조에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민법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대리권 범위를 정해줬으면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충 규정이라는 겁니다.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을 때 그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보존행위입니다. 거기 보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한다는 게 뭐냐면 무제한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용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이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무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행위라는 것은 가치를 그대로 모시킨다, 유지시켜주는 걸 보존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 대표적인 게 가옥을 수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바람에 기와가 날아갔다. 기와 고치는 것.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 보존행위는 꼭 가옥을 수선한다. 이 수선만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존행위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도 보존행위예요. 갑이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등기가 안 된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인데 대리인이 미등기 토지를 등기해 줍니다. 그럼 이건 본인의 재산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존시켜 주는 거죠. 등기가 안 되면 위험하니까 그걸 등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행위로 볼 수 있다?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 이런 것도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 빌린 결 금전 소비대차를 했습니다. 그럼 갑은 돈을 받을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돈을 줄 뭐가 있다? 채무 결과물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근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권리를 행사를 안 합니다. 너무 오랜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만다 소멸됩니다. 오랜 동안, 시간이 오랫동안 하면 여러분, 시간은 무섭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되면 사람은 죽으니까. 이렇게 시간은 권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권리를 소멸시키기도 하는데, 발생시키는 시간의 효력을 발생시효, 그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키는 시간의 효력을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뭔다?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입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1년 만에 소멸되는 것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예컨대 하숙집에 하숙비를 떼먹고 달아났다. 1년만 안 주면 땡입니다. 하숙비는 소멸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엄청 짧습니다. 이걸 단기 소멸사유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 보면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그럼 소멸돼 버리면 본인의 권리가 남아가 있죠. 그럴 때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보존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 같은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용계량행위인데, 이용행위란 물건을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예컨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남한테 임대를 줍니다. 그럼 임대료 받죠? 그걸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이용행위입니다. 다음에 계량행위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함으로써 1억짜리가 3억짜리로 바뀌는 거, 이걸 가치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 계량행위는 그냥 무제한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성질이 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밭입니다. 이걸 논으로 바꿉니다. 이건 성질이 지금 전에서 뭐로 바뀌었다? 논으로 바뀌었죠. 이게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현금을 인출해서 수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걸 하면 아니 됩니다. 그 성질 그대로 이용 계량행위해야 되지, 성질이 변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이용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건물을 남에게 임대해 주는 것. 계량이 대표적인 게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보로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짜에다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8조입니다. 자, 임의대리는 원래 대리권 범위는 어디서 정해준다고? 수권에서 정해줍니다. 근데 그 수권에서 대리권 범위를 안 정했을 때는 118조에 따른 이것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 대리권 제한이 나옵니다. 이 대리인도 무제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리행위를 할 때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대리권 제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공동 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쌍방 대리의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갑이 지금 건물을 을에게 매각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대리인이 을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매수하느냐? 대리인이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 자기 계약입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가한테 팔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높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낮게 하겠죠. 그럼 누구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하게 합니다. 쌍방 대리는 자 본인은 매도인의 대리인 을입니다. 근데 매수인은 누구냐? 병이 맞아요. 을이 아닌데 그 매수인 또 누가 대리하느냐? 을이 대리합니다. 그럼 양쪽 모두를 대리합니다. 이게 무슨 대리? 쌍방 대리입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누구 쪽에서 스스로 많이 주는 쪽에서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하겠죠. 결국은 어느 일방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자기계약과 상방대리입니다. 그럼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못하게 한다고?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오로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안 되지만 단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본인이 스스로 허락했으면 지가 불이익을 감수했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기계약 상방대리에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미리 하거나 그 보면 위임했거나 거기 보면 수권회의로 했다? 허락했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나옵니까? 이렇게 본인이 허락한 경우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툼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무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하나 외울 거는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할지라도 본인이 미리 허락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는 책에는 없죠? 예, 요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보십시오. 갑이 지금 건물 하나를 매각합니다. 매매했습니다. 대금 다 받았습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을 다 받았으면 뭘 해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매도인, 매수인 상방이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예? 쌍방이 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자기가 직접 등기해 주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흔히 말할 때 말한다. 부모사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입니다. 매도인 혼자라 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럼 누구도 가야 된다고? 매수인도 가야 돼. 그럴 때 매수인도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누구한테 준다? 법무사한테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법무사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은 쌍방 모두를 대리합니다.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합니다. 해도 돼? 안 돼? 되니까 지금 하고 있죠. 왜냐? 이거는 지금 대금 다 받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갑은 지금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를 이행하잖아요. 그 이미 채무가 발생됐고 단순히 이행하는 것은 자기계약 상방대리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된 걸 지금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니까.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행한다는데 이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기계약 상방대리 해도 괜찮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형은 자기가 쌍방대리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계약할 때 위임장 주죠. 그게 대리권 준 겁니다. 대리권. 자, 요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천은 안 되지만 외에는 가능하다. 다음에 갑이 지금 제주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금매로 매매해야 되겠다. 덩치가 크죠? 이럴 때는 빨리 매매해야 되고 덩치가 클 때는 한 사람에게 대리권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의뢰하잖아. 그럼 대리인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원칙은 각자가 대리할까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게 원칙일까요? 각자 대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대리인이 수인이 있더라도 그냥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대리인하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이 와서 아저씨 이 건물 팔아주세요. 이 토지 매각해 주세요. 제가 대리권 주겠습니다. 대리권 받았어. 그런데 우리 갑이 다시 병한테 가서 또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줍니다. 그럼 이 어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 준지 안 준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면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덩치가 크고 신중히 팔아야 되니까 을병 모두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대리인 모두를 불러서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각자가 매매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합해서 매매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본인이 수건행위 할 때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말했거나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수건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라 하거나 법률에 공동으로 대리하라 했을 때는 각자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됩니다. 그럼 각자 대리하는 것보다 공동 대리하면 대리권이 스스로 제한받는 것 같죠? 그래서 공동 대리도 대리권 제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6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공동 대리란 수인이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항을 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수건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 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공동 대리 원칙이 아니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요게 대리권과 관련된 거 마지막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대리권이 소멸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모든 대리에 공통된 소멸 원인이 있어요.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입니다.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요. 다음에 대리인이 얻어졌을 때? 성년 후에 개시심판.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게 옛날에는 금치산자라 그랬다니까. 근데 금치산자가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 성년 후견으로, 피성년 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있지 않더라도 금치산자라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성년 후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때. 이걸 더 수려 말하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 이 말입니다. 다음에 대리인이 뭐 했을 때? 파산했을 때입니다. 요 세 가지, 요 대리인에게는 사유가 몇 가지다? 세 가지. 본인에게는 한 가지 사유가 됩니다. 요 사유가 되면 대리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되고 임의 대리에 특유한 소멸 사유합니다. 첫 번째, 임의 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줬으니까 대리권이 발생됐죠. 그 수권행위를 마음 된다? 처리하면 됩니다. 수권행위가 처리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데 이 대리인이 실력이 없어서 아파트를 매각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줬던 대리권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리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보면 수권의 처리란 말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란 말이 있을 겁니다. 아주 이게 어렵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됩니다. 갑이 지금 병과 분쟁이 생겼어요. 소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액을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뭘 한다? 사건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무슨 계약하느냐? 위임계약을 체결해요. 위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내 대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뭘 준다? 수권행위 줍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됐다? 대리권이 발생됩니다. 자, 봐봐요. 방금 임의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으면 대리권이 발생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이 본인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아저씨 대리권 가지세요. 이렇게 줄 리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해요.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그걸 줄여서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갑이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준 원인이 뭐라고?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대리권을 준 겁니다. 갑이 지금 을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이 을을 총무과 직원으로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을은 본인을 사장을 대신해서 금전을 출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왜 을에게 대리권을 줄게? 두 사람 사이에 고용계약 했으니까 대리권을 주겠지. 그냥 대리권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도급계약을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도록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재 매수해야 되겠죠. 자재 매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줍니다. 왜 대리권을 줄게? 두 사람 사이에 도급계약 했으니까 자재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주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 자재 살 수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리권을 줄 때는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도급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요 계약이 두 사람 사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해고되었어요. 해고되면 대리권이 고용계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있게 없게? 이게 있어서 대리권을 줬는데 이 원인된 관계가 없으면 대리권은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도급관계가 종료되면 자재 살 수 있는 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뭔지 알겠죠?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대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되느냐? 그 대리인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는 뭐가 있냐? 그리고 대리권은 어떤 제한을 받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대리권 소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고, 문제는 두 번째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인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번 주는 복습을 안 했지만 오늘은 가서 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엄청나게 양이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외워놔야만이 나중에 더 어려운 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